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2년 전에 이른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서 환경 문제에 소홀했던 것은 물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독일차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경유차의 배기가스 정화 장치와 관련해서 20년 넘도록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여건이 어려운 여성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 자금뿐 아니라 창업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받습니다. 여성 창업 자금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살고 있는 여성인데요. 올해 안에 창업이 가능하거나 창업한 지 2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여야 합니다. 팀 혹은 개인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신청은 오는 8월 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독일차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 이견 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차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제조사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가 맞물리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특히 신뢰도에 금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 주간지 슈피겔이 폭스바겐이 독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 벤츠 회사죠. 이 5개 업체가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비롯한 각종 사안에 대해 1990년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독일차가 2년 전에도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이어서 이번에 또 말썽이네요. 요소수 탱크 담합 문제. 제가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면서 쭉 읽어보고 있는데 전문 용어도 좀 많고요. 좀 어려운 그 내용도 있어서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S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특수산화물 하면은 이게 공장이나 자동차 아니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건데 주로 이제 그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고 대기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요소수라는 게 요소하고 물이 섞여서 이제 요소수거든요. 예. 근데 요소라는 것은 이제 암모니아가 좀 희석된 거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암모니아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을 질소하고 물로 다시 한번 변형시켜 줍니다. 화학적으로요. 예.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발암물질이고 정말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하고 물로 바꿔주는 환원장치에 사용되는 중요한 이제 그 부품이 아니고 요소인데 예. 이 SCR 장치를 통해서 질소산화물 약 70에서 90%까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등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그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담합했다. 이 부분에서 요소수 용량을 좀 줄여서 넣어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은, 예. 유해 배출가스를 좀 줄여주는 효과를 하는 그런 장치군요. 그렇죠. 그 장치는 이제 SCR인데 그 장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요소수라는 이제 그 요소하고 물을 한 30%도 희석해서 넣어준 건데 요걸 소모하면서 조금씩 쓰면서
저감을 시켜주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부품이네요. 그렇죠. 예,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요소수 탱크, 이른바 뭐 에드블루 탱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크기에 비례할수록 그 질소산화물 안 좋은 가스를 내뿜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존에는 일부 업체가 약 35리터 크기의 탱크를 제작해서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35리터면 제법 큽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거꾸로 넣어두는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나는 거요. 그게 한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2개 용량 정도의 요소수를 차량 안에다가 늘 싣고 다니면서 조금씩 사용하도록 만들어 왔는데 이 다섯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탱크의 크기를 8리터로 줄였어요. 결국은 뭐 한 4분의 1 이상으로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한 20% 크기로요. 그런데 이제 8리터로 제작될 경우에는 제조 원가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약 이제 80유로 정도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생산비가 줄어들고요. 원가가 10만 원 정도 줄었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 차량 가격에는 50, 70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량이 감소됐으면 연비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들의 불만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트렁크 공간이 8리터로 줄었으니까 좀 넉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는 이제 문제는 합의한 규격이 질소 산화물을 정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35리터짜리 용량을 쓴 회사들은 뭐 정신이 나가서 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를 써야 보통 한 3만 킬로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3만 킬로 정도라고 하면 서울 시내 평균 연 주행 거리가 15,000이면 2년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미국에서도 1년 반은 쓸 수 있다는 얘기면 1년 반 후에 다시 가서 요소수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8리터로 줄이면 한 6,000km밖에 주행을 못 합니다. 결국은 6,000km라면 한 4, 5개월에 한 번씩 요소수를 채워야 되는데 결국은 그 차를 구매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5개월마다 요소수를 채우러 경고등 뜨고 다시 AS 센터 찾아가고 이거는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이 요소수를 조금 사용하도록 이미 설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받는 거죠. 결국은 정상적인 주행으로 도로 주행 시에는 요소수를 원래 써야 될 타입에서도 요소수를 사용을 좀 줄여가지고 오래 한 뭐 2년, 3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결론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것입니다. 이 요소수 탱크 크기 하나 가지고서 뭐 별의별 원인이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소비자의 선호까지요. 그러네요. 요소수 탱크 줄이면서 일단 무게가 주니까 연비가 당연히 올라가겠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소비자에게 그게 원가 절감 효과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소수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자주 갈게 됨으로써 이제 이것을 임의 조작해서 배출가스가 조작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수 탱크 크기를 서로 어느 회사가 조금 더 낫다 모자라다 하지 않도록 담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군요. 그러면 이번에 담합에 해당하는 디젤 자동차가 어떤 모델, 몇 년도 제품인지 아직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내용은 좀 이제 제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국내 수입된 차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벤츠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8리터짜리 요소수 탱크가 정착된 디젤 차량 11만 대 정도가 국내에 판매가 됐고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등 나머지 독일 차를 모두 합하면 전체가 약 30만 대 정도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현재는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탱크 크기로 지금 유출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독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제출하면서 이번 내용이 알려졌다고 슈피겔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EU 유럽연합도 조사에 착수했고 뭐 미국도 뭐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로 밝혀지면은 독일 자동차 업계에 이거 굉장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업계가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실제 도덕적 해이나 이런 어떤 비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EU 법규에 따르면 회사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담합이 인정될 경우 이들 업체가 작년 매출이 다 합해보니까 600조 정도 됩니다. 와. 결론은 과징금을 최대 60조까지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게 폭스바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만 폭스바겐이 과징금과 뭐 리콜 비용으로 쓴 돈이 16조 정도거든요. 예. 뭐 캐나다에서 3조 정도 썼고 우리나라는 1,000억 쓰는 거 가지고도 주저주저 하고 있지만 그렇죠. 결국 60조라는 게 그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 사태를 눈으로 덮을 만큼 간단히 덮을 만큼의 아주 대대적인 큰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이번에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 기업들의 총 매출 600조 이게 글로벌 매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하, 전 세계적으로 600조. 그러니까 EU 기준으로 최대 10%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예. 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예전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글쎄요 그렇게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게 폭스바겐 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도 재판받고 있는데 2년 전 그 배출가스 조작 사태 때문에요. 근데 지금 재판 불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벤츠는 300만 대 리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1만 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까요? 실제 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약 47개 차량 11만 대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환경부가 앞서서 벤츠 코리아 면담을 갖고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끝까지 버티다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과징금, 국토부도 과징금 똑같이 물 수 있습니다만 환경부는 인증 취소를 통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거짓말을 시켜서 통과했기 때문에 인증 취소를 통해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게 폭스바겐 사태 때 우리가 한번 봤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리콜을 시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관계부처가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결과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통해야 이제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진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조치에 더해서 소비자들 개인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뭐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독일 5개 자동차사의 제품 판매량은 뭐 수치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뭐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고요. 그런데 보상, 배상은 영 시원찮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2015년에 폭스바겐 사태 아우디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배출가스 조작이요. 그거에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현재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측에서 이번 소송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에 제출했고요. 5개 자동차 회사가 담합해서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였다, 제조 원가를 줄였는데도 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국내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대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요소수 분사를 임의로 끄는 설정을 하고도 감춰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을 다 이제 한꺼번에 결국은 공정위에 조사 개시를 요구한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향후 공정위에서 담합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내 수입 업체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제 결국 이런 관련 법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닥쳐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글쎄요. 그 벤츠를 운영하고 있는 다임러 그리고 폭스바겐사나 아우디가 지난 18일하고 21일에 300만 대 그리고 85만 대 디젤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게 그것과 관련이 없고 다른 문제 때문에 리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 맞죠. 이제 이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차 운행 금지 정책을 유럽에서 이미 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근데 정말 뭐 믿기 어려운 변명이고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관련 업데이트가 맞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미 기존에 관련된 회사들이 2015년에도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연관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당분간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예, 쉽게 결정이 날 것 같지 않고요. 예. 국내에서도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어떤 법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미비한 게 늑장 대응에 대한 어떤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마지막 마지노선에서야 인정을 하고 정해진 벌과금을 내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어떤 추측만 되더라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빨리 도입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발빠른 대처. 이걸로 이제 핵심 요약을 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박병식입니다. 개인 택시도 정복을 입습니다. 서울시에서 조합해서 전부 똑같이 같은 저 정복을 입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8월달 받는 날부터 입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복을 입지 않으면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할 것 같아요. 입으면은 전에 지금 자율화보다도 모든 게 더 단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날 한 벌씩 받을 적에 개인적으로 하나는 사야 됩니다. 돈 많은 선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단정하고 손님들이 봤을 적에도 더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이 나오면은 낮이시가 더우니까 퇴근 시간까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눈이 아프고 사람이 너무 지쳐요. 그냥 빨리. 날씨가 비가 오고 어떤 때는 폭염이고 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늘 밑에서 한참씩 쉬어갖고 해야만이 안전운전이 되는 거지. 그대로 사람이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빨리 피로가 오기 때문에 사고율도 많고 한가한 자리에 한참씩 쉬어놨다 이래요. 손님이 서로 참 말씀도 재밌게 나누시고 할 적에 제일 보람돼요. 더운데 참 고생한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손님께서 말 한마디에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휴가 계획은 없고 그냥 꾸준히 일을 할 생각이에요. 택시들 한쪽에 서 있는 것 같다가 주차 단속한다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만 갔다 오더라도 주차 단속한다고 시내 나오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잠깐 화장실 하다 갈 정도가 되게 택시 정류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박병식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말 한마디 걸어주는 손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네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가끔 막말하는 손님들 때문에 기사님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제가 일하는데 이게 회의감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자, 그리고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화장실 갈 시간이 있으실까, 쉴 시간이 있으실까,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차에서 내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택시 정류장 그런 것들 임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식님께는 저희가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캐시 데니스의 Love's a Cradl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강 상식 바로 알아보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복숭아 좋아하세요? 복숭아 좋죠. 예, 오늘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시원하게 복숭아 하나 선풍기 앞에서 먹으면 좋은데. 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도 복숭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요즘에 복숭아 그냥 먹기도 하는데 네. 후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카페에 가도 복숭아로 만든 거, 편의점에 가도 복숭아로 만든 가공식품도 많고. 여름이 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복숭아는 7, 8월 제철이고요. 지금이 한창 때이거든요. 예. 천도, 백도, 황도 종류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다른 종류마다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가요? 예, 사실 복숭아는 품종이 매우 다양한데요. 예. 크게 봐서는 이제 과육의 색깔에 따라 흰색이 나는 그런 백도, 그 다음에 안에 과육이 노란색이 나는 황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또 보통 복숭아는 밖에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네. 근데 털이 없는 복숭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천도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숭아의 건강 효과나 영양은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백도는 과육이 희고 육질이 무른 편이고 또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과일로 많이 먹는 게 바로 백도고요.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그런 복숭아의 90%가 백도입니다. 근데 황도는 과육이 노란색이고 예. 육질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사실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허. 영양적으로 보면 백도는 황도에 비해서 당도와 열량이 더 높고 또 비타민C가 백도가 더 많아요. 예. 근데 반면에 황도는 비타민 A가 더 많습니다. 어허. 그리고 천도는 백도 황도에 비해서 단맛이 부족한 대신 신맛이 좀 강하고요. 앞에 백도나 황도 비해서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좀 더 많습니다. 약간씩 성분은 다 다르지만 글쎄요, 다 맛있으니까 저는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인데 예. 먹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깎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갈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첨가물 없이 그냥 갈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모든 과일, 채소의 기본 원칙은 네.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건 전제고요. 예. 하지만 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음료수 형식으로 갈아 마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영양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또 복숭아도 열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예. 갈아서 먹으면 좀 많이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량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열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통조림 예. 복숭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먹기는 편해요. 같이 샐러드랑 먹기도 좋고 칵테일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그렇죠. 달아서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이 항상 돼요. 그 국물 항상 퍼먹게 되거든요.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사계절 먹을 수 있고 맛있는데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당류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량이 원래 생과일을 먹을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복숭아 하면은 대부분 맛있게 드시지만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숭아 나 알레르기 있잖아. 너 왜 이거 사왔어? 이렇게 말이죠. 이게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통조림이 먹는 게 나을까요? 예, 사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 중에
복숭아 만지기만 해도 온몸에 두드러기 도는 아이들도 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복숭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복숭아 껍질, 그 털이 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복숭아 과육 전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따라서 잔털에만 민감한 경우에는 통조림을 드시거나 남들이 다 까주고 안에 속살만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과육에 민감한 경우는 사실 통조림도 비슷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4094번 뒷자리 쓰시는 분께서 저는 복숭아만 먹으면 가렵습니다. 두드러기처럼 뭔가 올라오는데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 털이 아니라 과육에 문제가 있는 그렇다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남이 깎아서 주거나 통조림을 먹어도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난다면은 복숭아 과육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그리고 3148번님이 추어탕을 먹고 복숭아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네요. 뭐 특별히 그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추어탕이 여름에 이제 보양식으로 먹는데 기름이 많고요. 또 그리고 과일은 약간의 그 위장 운동을 자극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위장 운동이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배변이 안 좋아지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아니라 과육 자체를 조심해야 될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그 알레르기는 우리 몸 안에 없는 다른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호흡을 할 때 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건데요. 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복숭아를 입을 통해서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먹고 약물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괴롭죠. 그러니까 사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안타깝지만 복숭아를 드시지 않고 다른 과일을 즐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복숭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 뭐 내부는 지금 제대로 된 자료도 없고 일단 주변을 하고 있는데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네요.
네,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기지는 서울에 모두 9곳 있는데요. 이 가운데 6곳 주변 지역은 그동안 오염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6개 기지 주변에 대해 서울시가 이달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메인포스트와 수송단, 정보대, 니블로베럭, 8군 휴양소, 그리고 캠프 모스입니다. 조사는 과거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점 주변에서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서울시는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되기 전에 기지 내부 오염 현황을 정확히 알고 정화 조치와 후속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 반대로 기지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변 지역 조사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료 분석이 끝나는 다음 달 오염도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이 확인되면 소파 부속서 규정에 따라 한미 공동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오염 정도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왠지 걱정이 되는 건 왜일까요? 자, 요즘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리는 가배 횡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도 이번 달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네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6차례에 걸쳐 가맹점과 대리점 거래 분야 불공정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엔 지난달부터 2달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병행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집중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필수 구입 물품 강요와 광고비 부당 집행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전 과정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피해 사례 신고 접수부터 법률 상담, 조정 중재와 공정위 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 구제, 불공정 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면 누구나 전화나 이메일, 눈물 그만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해 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예. 자, 그리고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한여름밤에 특별한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장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북촌에서 유일하게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한옥 백인제 가옥입니다. 예. 지난 1913년 건립된 근대 한옥으로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22호인데요. 2009년 서울시가 사들여서 재작년 역사 가옥 박물관으로 개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 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대형 한옥인데 전통 한옥과는 달리 사랑채와 안채가 복도로 연결되고 일본식 다다미 방을 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폭염 탓에 낮 시간대 관람이 어렵죠. 예. 그래서 서울시는 이달 주말에 한해 야간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데 8월 한 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엔 개방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오후 7시 40분이면 입장이 마감되니까 가실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맞벌이 하면서 일과 양육 병행하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다고요? 네, 서울 광진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예. 직원들이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출근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녀 동반 근무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특별한 공간도 꾸몄습니다. 구청 별관에 어린이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28제곱미터 규모의 아이 동반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동화책과 장난감, 볼풀장, 식탁 의자와 책상을 갖췄고 부모가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업무용 PC와 전화기 등도 놓았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전 직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전후나 기관 방학으로 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공공기관이 앞장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면 사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조비의 Alway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Romeo is bleeding, but you can't see his blood. It's nothing but some feelings that this old dog kicked up. 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Now I'm drowning in the flood.